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최대 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번 대출 규제의 파장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우리가 고강도 대책, 뭐 유례 없는 뭐 대책,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은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요. 네. 그 이하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 12억이면은 시가로 한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그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거든요. 네네.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그런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입니다. 네네. 이 공동주택의 현실화가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억 원이 고가주택이니까 거기에 12%한 15, 16억 정도가 시가죠. 네. 네네. 시장 가격인데 그러니까 10억, 15억짜리 사회주택을 사면 대출의 한도가 최대한 6억 원 이상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난해 9월 말에 예. 스테이트 DSR 3단계 전에 2단계 시행했잖아요. 네네. 오늘부터 지금 3단계 시행입니다. 네네. 그 당시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가격이 올라서 윤석열 정부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전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금 대출도 중단했죠. 이게 고강도죠. 아, 그래요? 지금 6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는 대출 나가면서 12억 원이니까 고가 금액이 네. 그러니까 시가 15억 이하는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마포 또는 뭐 성동 지금 모르고 있는 핫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15억 이상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공시가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12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12억 시가로 이하. 치면 한 15억 된다 이거죠. 15억 정도 되죠. 네. 네네. 네. 자, 지금 그 조치가 나온 지 사흘 정도 됐는데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아마도 제가 은행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제까지는 뭐 북새통처럼 마지막 그 예. 3단계 DSR 적용 안 받으려고 네네. 상당히 많았다래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가 전면 중단하면서도 발표한 날까지 그 대출을 신청하거나 네. 매매 계약을 해서 대출을 신청한 차주나 전세금 대출을 계약하고 신청한 차주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도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오늘부터는 아마 적용을 되니까 은행 창구가 좀 한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값이 이제 치솟은 이유 네.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요인은 윤석열 정부 때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가 1월부터 올랐잖아요. 네네. 대출을 전면 중단할 땐 거래가 많이 줄었다가 1월 달부터 오르면서 네. 지난 2월 12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난리가 났죠.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3월 19일 날 서울시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 지역을 전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네네.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시장에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네.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고금리가 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줄었어요.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매월 발표하는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요. 네.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허가가 줄면 착공이 줄겠죠. 착공이 줄면 입주 물량도 주는데 그 영향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도 공급량이 적지만 서울 특히 주요 지역의 공급량이 줄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는 이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그런 그 기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심리가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미쳐요. 네. 아, 그런 그래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여기에 이제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거.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고 나면 자고 나면 올랐다. 근데 항상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떤 뭐랄까 소원처럼 들렸는데 네네. 지금은 지금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도 오른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좌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규제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용산이요, 마포도 한 주 동안에 서울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자료를 보면은 네. 6월 넷째 주가 0.99%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동이 0.98% 올랐습니다. 한 주에. 예, 그러니까 21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예. 한 주당 0.99%면 1년이면 60주 아닙니까? 예. 복리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해도 0.99% 곱하기 60주를 하면 58.8% 오릅니다. 와. 그러니까 10억짜리 15억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카드를 너무 무지무지하게 오른 거네요. 근데 사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잖아요. 네. 수요가 많아도 오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많아도 오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공급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대출로 막는 것밖에 안 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근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당장 급하게 그 서둘러서 내놓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를 분양하면 네. 분양만 받아도 매매 시장에 기웃되지 않아요. 내 집이 마련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금 6군데인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공급을 못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사전 청약이라는 걸로 일부 공급을 했는데 이거 빨리 공급해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공급 빨리 정책 내놔야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역시 해답은 공급에 있다. 네, 공급 절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진보 정권 잡을 때마다 그 뭐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통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제가 정확히 정리해 말씀드리면 네. 김대중 정부 진보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IMF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언제 많이 올랐냐면 2006년도가 꼭점이었는데 네. 2004년도에 누구죠?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왔죠? 예. 그때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이후에 2007년도 8년도에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가격이 내렸어요. 예. 그런데 이 가격이 내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4년 정도 대통령 재임하면서 예. 21번의 대책을 내놨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정책이 2016년도 113 대책인데 네. 규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1번 정책 중에서 19번이 정상화 대책인데 네. 2번이 규제 정책이에요. 예, 예. 근데 그 뒤에 정권을 잡은 그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됐잖아요. 네네. 가격이 오를 때 잡았어요. 아니 노무현 정부도 가격이 오를 때 잡았고 이 문재인 정부도 오를 때 잡았어요. 지금 오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오르는 시기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뭐랄까 시장을 잘 읽고 공급도 늘리면서 수요도 억제하거나 분산하는 정책과 유동성 자금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네. 하나만 넣으니까 문제가 돼요. 네. 지금도 유동성 자금 줄이는 대출 규제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부가 정권 잡으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제한 예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위한 여러 대안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을 뭐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볼 거라고 보세요. 총량제로 가면 효과를 보죠.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매매가 줄게 되거든요. 네. 매매가 줄면 가격도 하락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죠. 지금 지난달에 발표한 한국은행 그 발표 자료가 주택담보대출이 1,150조가 넘었습니다. 네. 기업 대출은 뭐 1,350원 넘었으니까요. 그럼 너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대출을 좀 옥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거예요. 네. 총량제로 간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네. 또는 4050 갈아타기 수요자 등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뭐 현금 부자들만 웃고 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공시가격 고가 주택의 기준인 12억 원 이하만 대출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2030이 15억짜리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 네, 이게 보통 15억 이하니까 뭐 10억 전후 같은 거 살 때 6억 원 대출 받는 거는 문제 없다고 봐요. 네. 단지 이제 아주 높은 금액 뭐 30억, 50억 되는 것들은 네. 부자들은 현금적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네. 15억서부터 한 30억 정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영향을 받아요. 네. 이게 바로 마포, 성동 이쪽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2030이나 젊은 사람들이 15억 이하 주택을 사는 것, 10억 이하 주택을 사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봐요. 네네. 단지 대출 금액이 6억 원 이하인데 네. 6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으면 어렵습니다, 갚기가. 그래서 스테이트 DSR 3단계가 또 하나 뭐냐면 가산금리가 네. 지방은 지금 현재 0.75% 가산금리인데 예. 서울 수도권은 1.5%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 이자가 높아졌죠. 이게 네네. 이제 2030이 집 사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자 높아졌다. 자, 그럼 뭐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계약 마치고 좀 약간 비싼 집을 이렇게 사려고 했던 네. 사람들은 네. 돈을 동원 못하면 뭐 계약 위약금 물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사례도. 대출을 신청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매매나 전세를 네. 계약하고 차주라는 건 대출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 채무자니까 예. 신청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 근데 만약에 놓쳤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낭패.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대출이 내일 이제 다음 주에 7월 초에 신청해야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네.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중저가는 괜찮은데 이제 중고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또 관측도 나와요. 이번 대출 규제나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등의 대안이 전세 시장 불안을 야기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전세 매물 줄어들고 또 그동안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세 수요가 또 아파트 쪽으로 이게 몰려왔잖아요. 몰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서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 줄고 전세값도 오르게 되는 거 그럴 수 아닙니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예. 가격이 오르는 게 전월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뒤따라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네. 가격이 먼저 올랐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키바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먼저 오르고 뒤따라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공급량이 적어요 지금. 매물도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가을 전세난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여기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중서민들이죠. 서민들이죠. 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비아파트 부분에 그 전세 사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예. 이쪽 공급도 줄었어요 지금. 예. 그러고 또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책이 그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 수요도 그렇지만 대출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또 네. 가격이 올라버리면 풍선 효과로 그러면은 전세 금액이 오르고 월세가 또 올라서 반전세가 늘어나고 소위 보증 월세가 늘어나고 네. 내 집 마련하기 전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좀 약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쌓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임대인이 그 임대 계약을 할 때 보증료를 내게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에스크로 제도를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전세가 5억이면 네. 이걸 다 임대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면 또 재투자하니까 예. 3억이나 4억을 주고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이나 또는 신탁사에 맡겨놨다가 이자만 지급하고 임차인이 찾아갈 때는 그 나머지 보증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되면 네. 전세 사고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부동산 재투자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네네. 이거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오늘부터 네.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일단 뭐 대출 한도 규제도 있었습니다만 DSR 3단계 들어가면 좀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대출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모기지가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장기 모기지도 받았거든요. 네네. 이번에 그 대책에서 30년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 기간이 짧아지면 매달 갚는 게 많아지겠죠. 네. 여기다 가산금리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4%면 거기에 1.5% 가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도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소득 대비 대출비를 적용할 때 네. 연봉이 1억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 한 6억 정도라면 이 가산금리가 되면 더 줄어들어서 한 5억 5천 정도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할 때도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가계부채를 줄일 때 효과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가격이 주로 항상 그렇지만 좀 많이 오르면은 주로 강남 지역, 네. 강남 3구나 아니면은 이쪽 마용성, 마포 용산, 뭐 성동. 근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긴 너무 올랐으니까 서울 지역에 직장이 있으니까 집을 사긴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노도강. 네. 그죠? 노원, 도봉, 강북구인데 대체 물건을 찾아서 매수 수요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다시 예. 말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고 봐요. 풍선 효과. 네. 예. 정부가 한강벨트에 조금 말씀하신 그 주요 지역을 규제하면 예. 그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12억 이상 넘는 고가주택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서울의 25개구가 전부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특히 그동안 오르지 않던 노원, 도봉, 강북도 올랐고요. 네네. 구로, 금천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가격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 나타나지 않겠나. 네. 단지 이제 스테이트 DSR 자체가 가산금리가 있으니까 네. 대출 금액이 적어지면 쉽게 살 수는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 이제 공급 방안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네. 공급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3기 신도시 분양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심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네.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뭐 이게 있는데 어차피 두 가지가 병행돼야겠죠. 그렇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요? 보면요. 네. 네. 첫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죠. 3기 네네. 신도시가 지금 뭐 선분양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분양을 안 했습니다. 네.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 그 인천 계양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 그다음에 이제 고향 창릉지구 일부가 선분양은 지금 안 한 상태인데 네. 이거를 조기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매 시장에 기웃되지 않거든요. 네. 이거 빨리 분양해야 되고요. 4기 신도시 만든 건 나중에 얘기해요. 도심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택지가 없다 보니까 네. 정비 사업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나 가로택 정비 사업, 네, 소규모 네. 재건축 사업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지난해 8월 달에 88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윤석열 88 정부가. 대책. 네, 예, 이때 예. 그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부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그 준주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이거에 대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4일부터 규제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네.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매입 임대주택은요 취득세도 없고 주택수에 안 칩니다. 네네. 이거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활용을 해서 공급을 단기에 할 수 있는 주택 아닙니까 이게? 네네. 이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자, 628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방금 한 얘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자, 정부가 앞으로 이제 추가 대책 발표를 한다면 차례로 이렇게 할까요? 한 번쯤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까요? 아마도 이번에 이 대책이 그 시장에 그 영향을 좀 적게 준다면 네. 제 생각에는 공급 대책과 지역 규제 대책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예, 공급 대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네. 내용이고 네. 지역 규제는 서울시가 지정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서울시가 안 하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그건 이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울시를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만 할 거라고 봐요. 네.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는 당시 2017년도 8월 1일 날 파리 대책을 내놨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제가 모 방송국에서 적어도 강남 3구나 또는 4구 정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뚜껑을 여니까요. 그 당시 25개 구가 전부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그리고 14개가 투기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단지 이제 지역 규제가 규제가 없는 마포 용산, 마포 성동
더 나가서 강동이나 또는 뭐 광진구 정도 이렇게 오르는 지역은 투기 과열적으로 묶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겠나. 뭐 이제 그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제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네.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하지 않겠나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세제 부분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정책하면 우리가 세제 부분이 되게 관심이 예. 가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세제 개편은 당분간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다면 세제를 본격적으로 손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요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두고라도 좀 보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짤막한 생각에 예. 가격이 오르면 규제를 서서히 해도 돼요. 예. 오른 것만큼 세금 많이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세수 없는데. 네. 근데 예. 사실은 서민들 때문에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인 그 가격을 네. 좀 나중에는 강화하지 않겠나. 지금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종부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강화할 가능성이 그게 있다. 뭐냐면요.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줄였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 했거든요. 이거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겠죠. 종부세가 올라가는 그 방향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규제 안 하고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금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세금을 많이 뜯기면은 아니 뭐 뜯긴다는 표현보다는 내면은 저기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 안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힘은 이걸 없애자 그랬는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존속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갈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놨던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토지 보유세, 소위 국토 보유세. 이거는 세금을 규제하지 않고 사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요번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도 공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 나왔을 때 네, 그런데 국토부 차관으로 내정된 분이 이걸 네. 많이 주장했던 분이에요. 이상경 네, 교수. 네. 예. 그 양반이 이상경 교수가 예, 이상경 이거를 교수.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유세와 관련된 거는 이제 토지는 국가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를 주장했던 헬리학파가 이 토지 부동산 정책을 끌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는 안 하되 새로 만드는 건 말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정한다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지금 당장은 안 갈 것 같고. 당장은 안 가고. 단지 이제 공시가격은 그 9월, 10월에 시작해서 네. 연말까지 평가하고 국토부의 검수를 거쳐서 7월 1일 날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처럼 규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현실화된 것만큼 세금은 더 거치겠죠. 네. 그럼 어쨌든 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분이 가천대 이상경 교수인데 네. 자, 대통령실이 이분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냐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네.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한 부동산 개혁론자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임대주택 공고를 늘리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개발 자체를 공공주도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주도형. 그다음에 신도시를 만들 때도 공공주택 특별법도 역시 공공주도형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새로운 신도시의 임대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해서 이거를 임대주택 짓는데 아마 활용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새로운 민간 택지를 개발하는 게 좀 제도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그 개발이 추진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죠? 거의 이제 뭐 상당 부분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임대주택을 공급할 거라고 그렇죠. 봐요. 네. 예, 그러면서도
20대 때 주장했던 토지 임대부 주택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물만 분양하니까 싸죠. 예, 그리고 예. 토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공유지를 대부제도로 해서 그 빌려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개발 공개가 3%밖에 안 되니까 싸거든요. 네. 예. 이 주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있는 곳은 당연히 과세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개발 이익을 강화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경 국토부 이번에 차관 임명된 분의 어떤 지금까지 쭉 뭐라 그럴까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말씀하셨고 어쨌든 서민들 뭐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고 아까 임대차 관련해서는 뭐 임대 보증금 보장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공공 분양이랄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은 공공주도형, 네. 분양주택은 민간주도형 또는 뭐 민간 합동방식 가야 되는데 공공이 전부 주도해 버리면 네. 민간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렇죠. 한계가 있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때,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서울시는 예. 최대 15% 20%까지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더 그걸 늘려버리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주민들이 안 좋아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업 진행도 좀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요. 네. 근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뭐 용적률 올려주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공 주도형으로 가게 되면 개발 이익은 공공 주도가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 주도는 환수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관 17명 중에 딱 2명이 임명 안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네. 장관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이제 임명될지를 우리가 보겠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마지막 질문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게 앞으로 나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또 이렇게 됐으면 더 부동산 정책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 되겠다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 확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급 확대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아마 주안점을 두지 않겠나. 예. 서민 주거 안정을 해서 예. 이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수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뭐 분명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 또는 뭐 MB 정부 때는 뭐 또 브랜드가 다르지만 이렇게 뭔가를 한 서민련 대책 내놓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공주택도 좋지만 민간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이거는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도 예전처럼 그렇게 강도 높은 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 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네. 세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규제는 뭐 규제가 농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기에 놔둘 때 올라간 것만큼 너는 그만큼 세금을 내라 이렇게 가지 않겠나. 물론 규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